지난 국제안보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2030년까지 한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진수하겠다고 밝힌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바로 술렁였습니다. 각국 언론사 기자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송출했고 중국과 일본 대표단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마치 예기치 못한 핵폭탄급 소식이 터진 것처럼 말이죠. CNN은 즉각 솔샥라는 자막을 내보냈고 일본 NHK는 도쿄의 악몽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한마디 선언이 왜 이렇게 큰 충격을 안겼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이 단순히 해군력 강화 차원이 아니라 국제 해양 전략의 새로운 주도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 그것도 핵추진 항공모함은 단순한 전력이 아니라 국가의 위신이자 장기적 투사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국가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랴오닝, 산둥, 푸젠을 차례로 띄웠지만 모두 재래식 동력 기반이었고 일본은 이즈모급 개조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곧바로 핵추진이라는 차세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건 전쟁의 규칙을 바꾸는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하필 지금, 왜 2030년일까? 저는 한국이 단순히 군사적 허세를 부린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아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미국, 일본, 중국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자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 자존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필요했죠. 항공모함, 그것도 핵추진이라는 전략 무기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스스로 지켜낼 힘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상징적 장치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맞대응해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조차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독자 노선, 동맹 관리의 부담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이 강해지는 건 반갑지만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독자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경계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불가피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그 위험조차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이미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라는 한계에 부딪혔고 국방비를 늘릴 여력도 부족합니다. 중국 역시 부동산 붕괴, 청년 실업, 사회적 불만이라는 내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군비를 2배, 3배 늘린다고 해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내부 붕괴를 촉진시킬 겁니다. 반면 한국은 조선업 세계 1위, 원자력 발전 세계 상위권, AI 기반 지휘 체계까지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서울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산업계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체인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이미 초대형 선박과 군함 제작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 한국전력과 한수원은 세계적인 원전 운영 경험을 쌓아왔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합될 때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는 꿈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 단순한 비전 제시가 아니라 우린 이미 준비돼 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과연 이번 발표가 단지 군사적 차원의 의미만 가질까요? 아니면 외교적, 심리적 파급력이 더 클까요? 제 생각엔 후자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은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언론과 정치권이 크게 요동쳤거든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극도로 중대한 도전이라며 방위 전략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 역시 인민해군 상층부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하죠. 단 한 줄의 발표가 양국의 심장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것만 봐도 한국이 전략적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메시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번엔 반대입니다. 서울이 한마디로 이들 세 나라를 동시에 긴장시킨 겁니다. 그 순간 국제사회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나라로 볼 수 없다. 핵추진 항공모함을 말하는 순간 그 위상은 이미 G7 이상의 전략적 영향력을 지녔다라고요. 사실 단순히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이라면 재래식 동력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굳이 핵추진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을 넘어선 전략적 이유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작전 능력 확보. 둘째, 확실한 억지력. 셋째, 주변국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 세 가지 모두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작전 능력 부분은 핵심이라고 봅니다. 재래식 항공모함은 보급에 크게 의존합니다. 연료 공급선이 끊기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핵추진 항공모함은 최소 20년 이상 원자로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진수하면 바다 위에서 사실상 무제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동북아 해역뿐 아니라 인도양,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전략적 활동을 확장하려면 재래식 항모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핵추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이유, 확실한 억지력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을 넘어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잠재적 경쟁자까지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모함, 그것도 핵추진 항공모함은 상대에게 우리를 얕보면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던집니다. 특히 중국 해군은 숫자만 많지 실제 작전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일본 역시 이즈모급 개조함으로는 항공모함이라는 명칭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운 수준이죠.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핵추진 항모를 갖춘다는 건 억지력의 질적 차이를 극대화하는 선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약간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억지력이라면 이미 한국은 현무 미사일, KF-21, 잠수함 전력으로도 충분하지 않냐는 반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왜 굳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항공모함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국내 일부 언론도 핵무장 논의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항공모함과 핵무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핵무기는 억지력의 최후 수단이지만 사용 가능한 무기는 아닙니다. 반면 항공모함은 실전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력입니다. 인도적 지원부터 해외 자국민 보호, 동맹국 방어까지 모든 상황에서 유연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핵무장이 적에게 최후의 금지선이라면 핵추진 항모는 평시에 상대를 압박하고 전시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도구인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대체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 설명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정치적 메시지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가 중국과 일본에 던지는 함의는 상당히 뚜렷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항모 굴기를 통해 아시아 해양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큰 소리쳤지만 한국이 단숨에 그 상징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본은 이즈모급을 간신히 개조해 경항모 흉내를 내고 있는데 한국은 바로 핵추진 슈퍼캐리어를 내세웠습니다. 이건 일종의 굴욕적인 비교죠. 한국이 한 수 위라는 현실을 두 나라 국민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킨 겁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발표가 미국을 향한 간접 메시지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동북아 안보 구도를 미국, 일본, 한국 삼각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핵추진 항모를 갖게 되면 그 구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미국, 한국, 일본이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내 서열 구조로 재편될 수 있는 겁니다. 동맹의 종속국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 심지어 지역 주도국으로 변신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동맹 강화를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너무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을 느낄 겁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 중 일부는 워싱턴이 제어 불가능한 괴물을 만들고 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도 한국의 이 선택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려면 반드시 강한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과연 한국이 핵 추진 항모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분야에서도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하는 SMR 개발은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고 한국 수력원자력은 수십 년간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이 군사적 전환에 적용된다면 핵 추진 항모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원자로 기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선 기술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군함까지 이미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초대형 선박에 필요한 안전 시스템, 복합 추진 장치, 방열 구조 설계 등은 민간 선박에서 다 검증된 기술입니다. 여기에 군사적 요구 조건만 추가하면 핵 추진 항모 건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항모를 3척이나 띄웠지만 사실상 러시아 기술을 모방하고 조립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원자로 기술도 안전성 면에서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 경험은 많지만 원자로 군사 전환은 헌법적 정치적 제약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원자력 발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군사적 잠재력도 이미 갖춰왔습니다. 게다가 KSS 3잠수함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로 연계 추진 기술의 일부를 연구해온 경험까지 있습니다. 이런 누적된 노하우가 핵 추진 항모 개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인적 자원, 즉 인재의 힘입니다. 한국은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대학에서 매년 원자력, 기계, 전자, AI 분야의 우수 인력을 배출합니다. 이들이 이미 원자력 발전, 조선, 반도체, 인공지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항모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면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전투 시스템을 창출할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항모에 탑재되는 AI 기반 자동항해, 에너지 분산 관리, 무인 전투기 통제 같은 기술은 한국 젊은 엔지니어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적 저력을 인정하고 있죠. 몇 해 전 미국은 자국 내 SMR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를 타진했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한국의 산업 생태계입니다. 원자로 개발, 선박 건조, 전투기 제작, AI 전자장비까지 모두 국내에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덕에 개발 과정에서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러시아 기술에 기대거나 일본처럼 미국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 정말 2030년까지 핵 추진 항모를 완성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로는 민간에서, 선박 건조는 조선업에서, 항공전력은 KAI의 KF-21 개발을 통해 검증됐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단지 통합과 결단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선언은 바로 그 결단을 공식화한 겁니다. 중국은 랴오닝, 르뇽, 산둥, 산동, 푸젠, 복건 등 항모를 전열에 올려놓으며 항모 굴기를 외쳐왔죠. 언뜻 보면 숫자상 5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 숫자와 실전 전투력은 다릅니다.
랴오닝은 소련제 발야그를 개조함 출신이고 산둥은 랴오닝의 설계를 답습한 복제형, 푸제는 신형이라 주장하지만 재래식 동력 체계와 제한적 항공작전 능력, 그리고 항모 운용 경험의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숫자로는 세 척이지만 질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첫째, 발진 회수 능력과 항공전단 운영 수준이 다릅니다. 중국 항모는 스키점프형 또는 제한적 전투기 운용으로 활약폭이 제한적입니다. 둘째, 탄력적 장기간 작전 능력에서 재래식 동력은 보급선에 취약합니다. 장거리 지속 전투는 연료 보급 문제로 제약을 받습니다. 반면 핵추진 항모는 원자로 기반으로 사실상 오랜 기간 별도 연료 보급 없이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이동성과 즉흥성에서 전혀 다른 레벨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건 지휘 통제와 유지보수 생태계입니다. 중국은 항모를 늘리기 위해 단기간 양산을 택했지만 항모 전단을 유지하려면 항모 자체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항모 전용 호위함, 보급함, 해군 항공 정비 인프라, 숙련된 항모 승조원과 항모 항법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국은 아직 숙련도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수십 년간의 조선업 경쟁력과 합참이 해군의 전문 인력, 방산업체의 정비 생산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어 단일 플랫폼이 아니라 전단, 운영 능력을 동시 구축할 역량이 큽니다. 중국이 항모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항모는 고가의 표적이고 방공 대잠 전자전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막대한 숫자의 보급 정비 항모 전용 항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국의 경제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서 이는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추진이라는 기술적 도약을 통해 효율적 억지력과 국제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투력 비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항모에 탑재되는 전력의 질입니다. 킬체인이 스텔스의 정밀유도 무기, 무인기 등 항공전단의 성능이 항모의 실질적 전투력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KF-21 등 차세대 전투기, 무인 항공기 통합 운용 능력, 고성능 정밀무기와 연동 가능한 네트워크 전쟁 체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즉, 같은 항모라도 그 위에 얹히는 전투권의 수준에서 한국은 질적 우위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항모는 양적 팽창을 통해 위협을 과시했지만 핵추진 항모를 축으로 한 한국의 접근은 질적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장기간 작전 능력, 강력한 항공전단 운용, 탄탄한 산업 정비 생태계, 그리고 AI 정밀무기와의 결합은 중국 항모 전력의 허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 허점을 국제 무대에서 폭로한 셈이죠. 이번 서울의 핵추진 항공모함 진수 계획은 단순히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일본에게 훨씬 더 큰 심리적 타격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스스로를 아시아에서 미국 다음 가는 해양 강국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이즈모급 헬기 항모를 개조해 경항모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일본도 항모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단숨에 핵추진 슈퍼캐리어를 선언한 순간 일본의 모든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진짜 항모 강국은 한국이다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겁니다. 일본 내부 언론 반응만 봐도 그 충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 전략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순간이 도래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극도로 중대한 안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경제는 30년째 정체 상태, 인구는 감소, 국방비를 늘릴 여력도 부족합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일본은 한국과 비교될수록 자존심만 더 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까요? 일본은 과연 한국의 핵추진 항모 선언을 단순한 군사적 위협으로 볼까요? 아니면 정치적 굴욕으로 더 크게 느낄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늘 한국을 경제는 성장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우리 밑에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일본을 앞서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겁니다. 여기에 더해 심리적 공포도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항모 전력에 집착했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항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죠. 하지만 전후 패전과 평화헌법 때문에 항모 보유는 사실상 금기어였습니다. 그나마 이즈 5급 개조를 통해 우린 아직 항모 국가다 라는 자존심을 유지해왔는데 한국이 핵추진 항모를 선언하면서 그 모든 노력이 무색해졌습니다. 일본 보수층은 이를 국가적 수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국이 우리를 앞서다니 믿을 수 없다. 미국 없이는 일본은 무력하. 라는 자조적인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 내부도 크게 요동칠 겁니다. 이시바 총리가 안보 전략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핵 추진 기술을 줄 리 없고 일본 자체적으로 개발하려 해도 10년 이상 걸리며 사회적 반발이 극심할 겁니다. 핵무기와 원자력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일본 사회는 여전히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트라우마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일본의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첫째는 군사적 열세, 둘째는 정치적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항모 전력 앞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정치적으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제1동맹은 일본이라는 기존 인식이 흔들렸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한국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본 외교와 안보 전략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균열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의 등장은 단순히 하나의 군함을 보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 해양 전체의 권력 균형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핵추진 항모는 사실상 무제한 항속과 장기작전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황해, 동중국해, 일본해라는 세계의 분쟁 해역에서 한국이 언제든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 해역은 중국의 양적 우위, 일본의 미일 동맹 의존, 그리고 미국의 칠함대가 각각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추진 항모를 투입하면 이 구도 자체가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특히 황해와 동중국해는 중국이 내해처럼 주장해온 구역인데 한국 항모가 상시 배치된다면 중국 해군의 움직임이 크게 제약됩니다. 지금까지 중국 해군은 랴오닝이나 산둥을 내세워 동북아에서 보여주기식 훈련을 반복했지만 실제 전개 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핵추진 항모는 언제든 출항해 몇 개월 이상 작전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연안을 벗어나기도 전에 한국 전력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추진의 차별성이죠. 또 일본해, 즉 동해 역시 중요한 무대입니다. 일본은 늘 이 해역을 사실상 자기 바다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항모가 진수되는 순간 동해의 전략적 판도는 한국 주도로 이동합니다. 특히 울산급 배치 3호위함, 세종대왕급 구축함 블록 2와 결합하면 항모 전단이 동해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즈 5급 개조함은 장기간 작전이 불가능하고 F-35B를 몇 대 싣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건 마치 모형 항모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한국 항모가 가지는 진짜 힘은 단순히 배수량이나 전투기 탑재수가 아니라 지속적 억지력에 있습니다. 가령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도발할 경우 한국 항모는 미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려 해도 항모 전단은 강력한 견제 카드가 됩니다. 이건 동북아에서 한국이 사실상 균형자 역할을 넘어 주도자로 올라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건 미국의 칠함대와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칠함대가 태평양과 동북아를 책임지며 최후 보증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인 핵추진 항모를 갖추면 미 해군조차 작전 조율에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한국 항모가 이미 현장에 전개해 공중이 해상 우세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중국이 푸젠급을 대량 양산하고 일본이 이즈모급을 늘려서 항모수를 확충한다면 한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질과 효율, 그리고 작전 지속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항모는 여전히 연료 보급선 제약, 미숙한 운용 경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 추진 자체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핵 추진 항모라는 결정적 차별성이 한국의 우위를 유지시켜줄 겁니다. 지금까지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효과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한국 핵추진 항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야 할 시점입니다. 핵추진 항모의 진정한 힘은 바로 원거리 투사 능력입니다. 연료 보급 제약이 없는 만큼 태평양을 넘어 인도양, 중동, 아프리카까지도 손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해군이 한반도 주변을 벗어나면 즉각 보급 문제가 발생했지만 핵추진 항모가 등장하면 사실상 무제한 항속 전력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건 곧 한국이 단순히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억지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건 단순히 무기를 갖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가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까지는 미국 항모가 출동해 국제 안정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 이후에는 한국 항모전단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부담을 덜면서도 한국을 새로운 지역 안정자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동시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억지력이 단순히 군사적 효용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프리카에 항모 전단을 전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 시위가 아니라 원조, 인도적 지원, 해적 퇴치, 해상 무역로 보호라는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군사적 위협국이 아니라 글로벌 안정자로 보게 됩니다. 그 이미지는 일본이나 중국이 감히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중국 항모가 나가면 주변국은 긴장하지만 한국 항모가 나가면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한국이 글로벌 억지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점이죠. 동북아만 해도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전 세계적 영향력을 추구하는 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예산, 인력, 외교적 파급력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 무역 의존도도 세계 상위권입니다. 한국 경제가 해외 무역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글로벌 억지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방위산업 수출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KF-21 전투기 모두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죠. 핵추진 항모의 등장은 한국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한국산 방산 글로벌 브랜드라는 공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억지력이 단순히 군사 안보를 넘어서 경제적 파급력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이군요. 실제로 유럽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도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니라 한국은 실제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핵 추진 항모를 가진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무기 전략 패키지를 제공하는 완전한 군사 파트너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억지력은 심리적 효과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이 항모를 전개하면 위협으로 읽히지만 한국이 항모를 전개하면 균형자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차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한국 항모가 있으면 우리가 굳이 모든 전선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는 한국 외교가 새로운 협상력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한국은 항모 전단을 통해 우린 군사적으로도 독립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죠. 결국 한국의 핵 추진 항모는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적 억지력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단순히 군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 뒤에 있는 한국이 아니라 세계 안정에 기여하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핵 추진 항모 선언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동북아에서 강력한 동맹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금 그는 철저히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모를 굴리면 우리 주한미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라는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드디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로 성장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제어 불가능한 동맹의 출현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원래 방어선의 일원이었는데 이제는 자율적 행위자로 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더욱 단순합니다. 그는 최근 연설에서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다면 주둔비를 더 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사실상 새로운 협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군사 전략적 이해관계입니다. 미국은 인도의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핵 추진 항모는 이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한국이 핵 항모를 운용하면 미국 칠함대의 부담은 줄어들고 태평양 전선에서 여유를 확보할 수 있죠. 따라서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져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바로 미국 내 여론의 분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 항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강력한 동맹이 있으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죠. 하지만 정치권은 다른 계산을 합니다. 한국이 독자적 영향력을 키우면 무역 기술 협상에서 미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AI 분야에서 이미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사적 독립성까지 더해진다면 워싱턴은 협상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국의 항모 선언을 계기로 동맹의 자율성 확대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이 이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논리로 국내 정치에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는 유세장에서 한국은 이제 항모까지 만들고 있다. 그러니 방위비 150억 달러는 당연하다라는 발언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압박카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미국이 한국을 제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견제라는 대의명분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워싱턴이 한국의 항모 개발을 노골적으로 반대한다면 오히려 중국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불안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진짜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전략적 기회가 열립니다. 즉, 미국이 필요로 할 때는 협력하고 과도한 요구가 들어올 때는 항모라는 독자 전력을 근거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핵항모로 동북아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더 이상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 말라. 이건 미국이 쉽게 반박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핵추진 항모 건조 선언은 단순히 해군 전력 강화를 넘어 국내 방산이 조선 이에너지 AI 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거대한 촉매제가 됩니다. 과거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KF-21 전투기 개발 때도 산업 전반이 도약했듯 항모 프로젝트는 그 스케일이 훨씬 더 크죠. 항모 한 척 건조에는 수천 개 협력업체, 수십만 명의 인력이 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는 곧 한국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보장합니다. 특히 조선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날 겁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항모 건조를 통해 군사 조선에서도 넘버원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동시에 참여한다면 이는 곧 한국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즈모급 개조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핵항모라는 최첨단 플랫폼을 실전 배치하는 겁니다. 수출 시장에서 어느 나라가 더 신뢰받을지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자력 산업까지 결합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 영국과 경쟁할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항모용 원자로 개발은 곧 민간 SMR 기술의 도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해외 원전 수출로 연결됩니다.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이 전 세계 시장에서 항모 원자로를 만든 나라의 민간 원전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일본과 중국은 이 부분에서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제약, 중국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분야가 바로 AI 전자장비 산업입니다. 항모전단은 단순히 배만 띄우는 게 아니라 함재기, 무인기, 대잠 시스템, 전자전 장비까지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곧 첨단 AI 지휘체계와 네트워크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삼성전자, LI진엑스원, 하나시스템 같은 기업이 이 분야에서 이미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항모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해전 지휘체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로 작용할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국내 고용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수만 명의 고급 기술 인력이 항모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관련 중소기업까지 연쇄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는 곧 한국 사회 전반의 기술적 저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산업 부흥 프로젝트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핵추진 항모는 한 척의 군함이 아니라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조선, 원자력, AI, 무기체계, 고용 창출까지 모든 분야가 동시에 성장하는 거대한 기회죠. 일본은 이미 방산 수출 경쟁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고 중국은 값싼 무기를 양산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첨단성과 신뢰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항모 프로젝트는 이 격차를 더 벌려놓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겁니다. 사실 한국의 핵추진 항모는 동북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제한 항속 능력을 갖춘 항모는 곧 인도양,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심지어 페르시아만까지 손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곧 ASEAN 국가들이 안보 지형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ASEAN은 중국 해군의 팽창과 미국 항모의 존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항모를 진수하면 새로운 선택지가 열리게 됩니다. 즉, 미국 아니면 중국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라는 제3의 길이 마련되는 것이죠. 이미 그 전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항모에만 의존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항모전단이 ASEAN 해역에 진출한다면 이들 국가는 훨씬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과거 제국주의 식민 지배의 기억을 남기지 않은 국가라 ASEAN 국민들이 한국 군함을 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함정은 불신, 일본 함정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지만 한국 함정은 협력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경제적 파급력도 큽니다.
ASEAN 국가들은 방위산업 협력에서 이미 한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FA-50 전투기,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 참여,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K9 자주포 도입 논의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핵추진 항모가 전력화된다면 ASEAN은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략적 안보 파트너로 인식할 겁니다. 그 순간 한국 방산기업의 ASEAN 시장 점유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도양의 변화를 특히 주목합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인도양의 패권은 인도의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스리랑카, 파키스탄을 거점으로 인도양 진출을 확대하면서 인도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항모가 인도 해군과 협력한다면 인도는 강력한 우군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패권 야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첨단 기술과 강력한 전력을 제공할 수 있으니 인도 입장에서도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인도와 한국은 이미 잠수함 협력, 조선 협력에서 긴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핵추진 항모가 진수되면 한인도 연합해상 훈련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인도양에서 중국 항모 전단의 활동을 강력히 견제하는 효과로 이어지겠죠. 인도는 자국 항모 건조에도 애를 먹고 있는데 한국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항모를 전력화할 수 있으니 협력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결국 ASEAN과 인도양 지역에서 한국 항모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일방적 해양 팽창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미국 항모의 그림자 뒤에서가 아니라 한국 스스로가 국제 해양 질서를 지켜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SEAN은 환영하고 인도는 동맹을 강화하며 미국은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이건 모든 면에서 한국에 유리한 게임입니다. 한국이 핵추진 항모 진수를 공식 선언하자 베이징은 곧바로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랴오닝, 산둥, 푸젠으로 항모 굴기를 외쳐왔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발표가 그 모든 성과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킨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 인민해군 고위 장성들은 이제 한국 항모가 동중국해에 전개되면 우리의 A2AD, 접근 거부, 지역 거부,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장거리 미사일 체계조차 실제로는 항모 전단의 다층 방어망과 한국형 미사일 방공 체계를 뚫기 어렵다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최대 불안은 심리적 충격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늘 대국의 위상을 내세우며 주변국을 압박했는데 한국이 핵추진 항모를 선언하는 순간 대국의 허상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랴오닝은 소련 중고품, 산둥은 복제품, 푸젠은 아직 실전 경험조차 없는 신형인데 한국은 처음부터 독자 설계로 핵추진 슈퍼캐리어를 만든다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원자력, AI 기술력을 결합해 건조하니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중국 언론 환구15조차 한국의 항모 선언은 우리 해군 전략의 허점을 드러냈다라고 인정했을 정도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중국 내부 여론입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 침체, 청년 실업, 부동산 붕괴 등 사회 불안 요인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군사 프로젝트를 발표하면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내부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더 강경한 대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긴장 국면은 심화됩니다. 실제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항모는 지역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라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불안의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중국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핵추진 기술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은 안전성과 신뢰성 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설령 푸젠 이후 차세대 항모를 서둘러 건조한다고 해도 이미 한국이 먼저 핵추진 항모를 띄우는 순간 전략적 우위는 사라집니다. 일본처럼 미국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대외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남중국해 봉쇄와 대만 해협 장악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핵항모가 인도양, 남중국해까지 진출하면 중국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한국이 ASEAN, 인도와 손잡고 연합 억지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만 상대하면 된다라는 기존 계산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중국 사회 내부에서 한국을 얕보다 큰 대가를 치렀다라는 교훈을 낳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한국의 기술, 산업 역량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조선, 원전, 방산 모두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이제 항모마저 따라잡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결국 중국이 경계심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끼는 이유는 이제 한국은 우리의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다라는 현실 때문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항모 선언은 일본 사회와 해군 전략에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해양 방위는 미국 일본 축이라는 구도를 강조해왔는데 한국이 단숨에 이 구도를 깨뜨려버렸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일본이 내세운 해양 전력의 상징은 이즈모급 개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즈모급은 F-35B 몇 대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태생부터 핵추진 슈퍼캐리어를 설계해 진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스펙 비교가 아니라 일본이 자국민에게 팔아온 우리 해상자위대는 아시아 최강이라는 환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만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선언은 일본 안보 전략을 근본부터 흔들었다고 했고 NHK는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안겼다고 전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즉각 방위성에 항모 전력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사실상 실행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은 장기 불황으로 국방비를 대폭 늘릴 여력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원자력 추진 군함 같은 발상은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합니다. 결국 일본 해군의 미래는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과연 일본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무리하게 군비 경쟁에 뛰어드는 것, 다른 하나는 미국에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는 경제와 사회적 여건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후자, 즉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남아 미국 항모의 보호를 받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곧 일본 스스로의 전략적 자율성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일본 국민들에게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가 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일본 내부의 정치적 균열이 더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보수 진영은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라며 강경 노선을 주장하겠지만 진보 진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에 더 기대자라고 할 겁니다. 그 결과 일본 정치권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국 항모라는 한마디 선언이 일본 정치의 신뢰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셈이죠. 이미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해군 강국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다라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해군 내부 사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까지 자위대 장병들은 우리는 아시아에서 미국 다음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항모가 등장하면 이 자부심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훈련장에서조차 한국 해군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회의론이 커질 겁니다. 군대에서 사기는 전투력 그 자체와 직결되는데 일본은 이미 심리적 열세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한국의 핵추진 항모 진수선언은 단순히 해군력 강화가 아니라 전 세계 원자력 산업 구도에까지 큰 변화를 가져올 사건입니다. 항모용 소형 모듈 원자로 SMR를 독자 개발이 적용한다는 건 곧 민간 원전 기술의 첨단화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세계 원자력 시장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가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항모 원자로를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군사 민간 두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독보적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 파급력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에너지 패권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한국은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신뢰를 얻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핵 추진 항목까지 성공한다면 한국의 기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걸 국제사회가 확인하게 되죠. 이는 민간 원전 수주 경쟁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만들어낼 겁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을 원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원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안전성과 운영 경험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은 군사 원자로까지 운영할 수 있는 나라라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기술적 파급 효과입니다. 항모용 원자로는 극한의 안전성과 소형화, 고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곧 민간 SMR 개발에 그대로 응용됩니다. 한국이 항모 프로젝트를 통해 쌓은 기술은 곧바로 해외 원전 수출, 해양 원자력 플랫폼, 심지어 우주 원자로 개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제약 때문에 군사 원자로 연구조차 불가능하고 중국은 국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세계 원자력 기술의 표준 제정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군사 원자로와 민간 원자로가 시장에서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군사와 민간은 전혀 별개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기술적, 심리적 연결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민간 원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핵 잠수함과 항모 운영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한국이 군사 원자로를 실전 운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민간 시장에서 운영 안정성이 보증된 국가라는 강력한 인식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도 큽니다. 한국이 원자력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면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장기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전은 단순히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이 연료 공급이 정비까지 수십 년간 이어지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항모 원자로 개발이 성공하는 순간 한국 기업들은 군사 민간을 아우르는 토털 에너지 패키지를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방산과 원자력 수출을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중국은 값싼 원전으로만 접근하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일본은 정치적 제약에 묶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 운영 경험, 그리고 군사적 신뢰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 추진 항모 발표만 보고 배 한 척 띄우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훨씬 더 방대하고 정교합니다. 항모는 홀로 작전하지 않습니다. 전용기지, 항모 전단을 호위할 함정, 보급망, 그리고 정찰 감시를 위한 위성 체계까지 모두 하나로 묶여야 비로소 완전한 전력이 됩니다. 서울은 이미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항모 건조가 아니라 해양 작전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는 과정인 겁니다. 우선 항모가 정박하고 정비될 전용 기지가 필요합니다. 부산, 진해, 제주 해군기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단순한 부두 확장 수준이 아니라 원자로 안전관리, 대형 항공기 경납고, 정밀 정비 시설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곧 지역 경제에도 거대한 투자가 될 것이고 해당 지역은 동북아 해양 허브로 성장할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인프라가 과부하 상태인데 한국은 새롭게 설계하면서 첨단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호위 전력의 준비도 빼놓을 수 없죠. 항모 전단은 반드시 강력한 호위 세력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블록 2, 울산급 대치 3호위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신 미사일 방어 체계와 대잠수함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항모를 둘러싼 방패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SS-3 잠수함까지 결합하면 한국 항모 전단은 수중, 수상, 공중 어느 영역에서도 빈틈없는 방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항모 전단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적, 효율적 우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건 정보 정찰 통제 능력입니다. 항모전단은 바다 위에서 스스로 눈과 귀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정찰 위성 다수를 띄울 계획을 추진 중이며 한국형 GPS, 레이더 위성, 해양 감시 위성을 결합해 완전한 우주 해양 통합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항모전단이 세계 어디에 있든 본국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중국은 아직 위성 정찰 네트워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일본은 자체 체계가 미흡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독자 위성망을 갖추면 전략적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이 모든 준비가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용 기지는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호위함 건조는 조선 업계를 활성화하며 위성 개발은 우주 산업을 성장시킵니다. 즉, 항모 프로젝트는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종합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항모 프로젝트를 발표한 건 단순한 국방 계획이 아니라 국가 전체 비전의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핵 추진 항모의 의미와 파급력을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바로 2030년 진수식 그날에 벌어질 장면입니다. 부산 혹은 진해 조선소에서 태극기를 단 거대한 항모가 바다 위로 미끄러져 나오는 순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이를 세기의 장면이라 부를 겁니다. 마치 1940년대 미국이 엔터프라이즈급 항모를 진수하며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순간처럼 한국은 21세기 동북아 질서를 다시 쓰는 주인공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국제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CNN은 솔샥 2032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일본 NHK는 도쿄의 악몽 현실화라고 할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지역 불안정 운운하며 불만을 터뜨리겠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패닉에 빠질 겁니다. 반면 유럽과 아세안, 인도는 박수를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항모의 등장은 곧 중국의 일방적 팽창을 견제할 새로운 균형자 등장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는 이제 인도양에서 믿을 수 있는 동맹이 생겼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진수식이 단순히 해군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수식에는 각국 정상급 인사와 군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이고 이는 곧 한국 항모의 상징적 위상을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 작은 국가가 아니다. 세계의 바다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방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선포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진수 이후의 실질적 변화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항모전단은 단순히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게 아니라 곧바로 국제해역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2030년 진수 후 몇 달 안에 한국 항모전단은 남중국해, 인도양, 심지어 호르무즈 해역까지 항해하며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존재감을 드러낼 겁니다. 이는 곧 글로벌 무역으로 보호, 국제 분쟁 억제, 인도적 지원 등 다목적 임무로 이어지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억지력과 신뢰를 동시에 획득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 장면을 특히 뼈아프게 지켜볼 겁니다. 일본은 이즈모급 개조함으로 항모 국가를 자처했지만 한국 핵 항모 앞에서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세 척의 항모를 내세웠지만 모두 재래식에 불과해 장기간 작전 능력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결국 2030년 진수식은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누가 진정한 해양 강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세계 앞에 내놓는 순간입니다. 그 답은 바로 한국입니다. 결국 2030년의 진수는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해양사 전체에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날 이후 동북아는 더 이상 미국, 중국, 일본 삼각구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중심이라는 새로운 축이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을 동북아의 패권 재편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국은 그 순간부터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 강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